네, 정치 현안과 이슈를 깐깐하게 분석하는 코너이죠. 깐깐한 정치, 이강현 정치문화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이펙 소식으로 다들 이제 마무리됐는데 엄청 그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정이 다 마무리됐고요. 결국엔 밤샘 회의 끝에 경주 선언도 채택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에이펙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에이펙 경제 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네, 전체적으로 경주선언 내용문을 보면 WTO나 자유무역은 빠졌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러 가지 합의점을 이루어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에이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도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라운드 테이블의 다자간 외교 협상, 회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례적이고 립 서비스고 들으면 당연한 얘기고 되게 그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내용은 내용물이 없는. 네, 그렇죠. 아세안이건 에이펙이건 유럽 쪽에서 하는 권역별 회의건 아프리카건 남미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의 이익을 조율해서 뭐 하나를 끄집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라마다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일본과 다른 사람이 일본과 얘기할 때는 이해와 관심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는 우선 굵직한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이어졌고 그들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다음에 에이펙 권역이 어마어마한 게 인구로는 한 전체 지구 인구의 한 37%, GDP로는 약 60%예요. 네. 그리고 이른바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 중, 러일 중에서 러시아만 빠지고 다 세계가 왔는데 다 단독 회담들이 따로따로 있었고 일본은 데뷔전이었고 네. 중국의 역할도 상당했고 물론 우리는 주최국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외화 외빈이 아니라 둘 다 내실이 있었다. 이 정도면 근래에 보기 드문 다자간 외교 협상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서 에이펙에서 한미, 한중, 그다음에 한일, 그다음에 미중, 중일도 있고. 네, 중일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저희 한국으로서는 또 젠슨 황을 중심으로 한 AI 코리아 동맹까지 우리가 그 씬을 봤는데 좀 인상 깊었던 어떤 의미 좀 더 깊게 유의미하게 다가왔던 장면은 좀 어떤 거세요? 저는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코어 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둘이 정면 충돌로 가지 않고 무역 그러니까 경제 무역 차원이건 그 이외 차원이건 브레이크를 잡고 뭔가 모색하려고 한다.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일본의 데뷔전, 시진핑의 굉장한 활약 플러스 이들 정상급 회의는 아니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이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고 우리 입장에서 봐도 화끈했고 국제 비즈니스 IT 쪽에서는 뉴스메이커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계엄으로부터 불과 아직 한 11개월 정도인데 나라를 잘 그동안 갈무리하고 제대로 잡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잘 끝냈다는 건 굉장한 거죠. 네, 이번에 또 미국과 일본의 다카이치랑 트럼프의 만남을 보면서 척의 국가 지도자인가 약간 의아한 장면들이 있었죠. 방방 뛰는 모습, 뭐 트럼프와 팔짱을 끼는 모습. 아, 척의
대놓고 우리는 네. 미국에 종속된 국가다라고 하면서 저게 국가 지도자가 맞나 약간 의심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핵심 내용들을 보면 약간 소름 돋는 건 강한 일본이라는 모토 하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했던 것도 늦는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이제 방위력을 높이고 이제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군사 대국화로 가고 있는 대놓고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트럼프에게 아부하고 이런 뭐 방방 뛰고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경망스러워 보인 건 맞죠. 참을 그- 수 없는 가벼움이다 보십니까? 아무리 개인 스타일이 설령 좀 자유롭고 뭐 캐주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누르고 그 외교라는 게 프로토콜과 예의와 완곡 어법 뭐 이런 것들인데 물론 트럼프 이런 사람이 그런 걸 간혹 잘 깨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유 뭐 저래라고 싶었고 그 누구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제어가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주변에서 뭐라고 코치를 한들 본인이 원래 본판이 그러면 그 참 난감한 건데 예 보기는 좀 익숙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경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떨지 좀 궁금은 한데 평화헌법이나 아베 노선으로 일로 매진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스럽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모두들 아마 그러리라고 봐요. 미국은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트럼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테면 제가 왜 그러냐면 미국과 트럼프를 왜 조금 구분하고자 하냐면 네. 그의 임기 동안 그가 미국을 대표하는 건 맞지만 네. 내치와 외교에서 그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 전역에 거세게 불고 있는 이른바 노 킹스 시위라거나 그에 대한 정치, 경제적, 사회적 반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지도 지켜보고자 하는데 그는 정말 온통 휘젓고 다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어요. 이번 네. 에이펙도 실은 본 회의에는 전혀 참석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아시아 순방 일정에 우리가 있으니까 맞추기는 했고 와서 중요한 사람 만나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걸로 했고 우리하고는 관세 협상 뭐 우리로서는 선방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는 진중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반면에 중국은 차기 에이펙 국가니까 끝까지 남아있고 뭐 해야 할 일도 의존적으로 많았죠. 일본은 데뷔전이었는데 겉모양에서는 그랬고 일본의 본 나아가려고 하는 바는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경계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이었다. 그 일본 새 여수상의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구설이나 얘기나 뭐 이런 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얘기 노킹스 시위 예. 얘기하셨으니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또 비판을 위한 비판론자들은 아니 노킹스 시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금관을 준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 오히려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예. 뭐 오히려 트럼프의 그런 금관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억압과 쾌감 그런 흥분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해석도 있고 한국이 뭐 생각이 있는 거냐 풍자를 하면서 이럴 거면 한국 왕으로 등극해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말을 위한 말, 파생적인 말이 곁가지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닌가 싶긴 해요. 물론 미국에서 불고 있는 No Kings라는 시위가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그 뭐 절대적인 권위 행사와 그 무소불위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에 대한 격렬한 반발인 건데 그 신라 금관 왕을 이미테이션을 선물로 준 것을 무슨 대관식이나 진짜 왕으로 인식해서 주었다고 보이기도 하나 보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류인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당신은 왕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당신 좀 기분 좋으라고 옛날 우리 왕들이 썼던 걸 주는 것이 과연 그랬을까? 그거보다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자 그곳이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는 오랫동안 신라 천년 왕국의 고도 수도였잖아요. 네. 거기서 금관도 여러 개가 출토가 됐고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 저는 읽었는데 고깝게 보려면 그렇게도 읽히긴 하나 봐요. 아무튼
저는 다른 사람들의 무슨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코멘트에는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고 노킹스 측에서 한국을 좀 비꼬았죠. 그거는 이건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좀 과민한 반응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아베가 쓰던 황금 골프공 골프채 준 거는 그럼 괜찮나? 그 황금이고 뭐고 다 황제와 절대 권력과 그런 거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다들 좀 여러 가지 기대, 우려가 있었. 특히 시진핑이 예측을 했던 게 악행을 고발당하는 엄석대처럼 이제 고립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제 그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주계 장막에서 활동했던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모습은 오히려 좀 트럼프 간 이후에 에이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시진핑이 장악했다. 그럼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주체국인 우리를 빼고 나면 미국의 현실적 중요성은 알지만 이번 에이펙에서 우리를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시진핑 같고 일단 트럼프는 없었어요. 그리고 있어도 맨 지 얘기만 하고 지네 나라 그거나 따북따북 탐욕스럽게 챙기는데 뭐 그닥 그런 데서 리더십이 발생하진 않죠. 반면 중국은 슈퍼 투 파워 이거 뭐 앞으로 1극 원핵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노골적 강화에 따라서 에이펙이라는 이런 라운드 테이블의 기본 정신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 지금 각 나라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 이게 깡패가 하는 짓이지 이게 날강도가 하는 짓이지 이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입각한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미국 중에서도 트럼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강탈해 가는 겁니다. 1년에 200억 달러씩. 그 명확히 해둘 건 해둬야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미국과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걔들의 국가 무역 적자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닐 뿐더러 물론 걔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진짜 프리 트레이드 진짜로 무역 자유와 그런 거 하자고까지 역제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뭐겠어요. 무슨 당연히 중국이 여러 가지를 했고 주의 장막에 갇혀 있었던 시진핑이라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것만 보아왔던 건 아닌가. 그 사람 스타일이 좀 뚱해 보이고 그렇죠. 경망스럽고 트럼프처럼 별짓 다 하고 뭐 악수해서 힘자랑하듯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쓸데없는 가십거리나 양산해내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시진핑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찬양론자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한 활동을 해왔고 지금 임기 3년임에 들어갈 정도고 저는 결코 시진핑을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시진핑의 행보 중에 구형 샤오미 폰을 그러니까 왜 신형도 아니고 구형을 줬을까? 그거를 의미를 좀 다양하게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지나치게 의미 부여들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준 건데 우리가 생각 없이야 좋겠어요. 남한테 주는 건데 다 있겠죠. 거기 거에 뭐 디스플레이가 LG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네. 나중에 그 삼성이라고도 하고 네. anyway 어디 것 이건 간에 그게 뭐 왜 화웨이가 아니고 샤오미였냐 그 모델 넘버가 17이 최근인데 15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15와 17의 차이 저 모릅니다. 샤오미 핸드폰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15와 17의 기술적 의미 같은 거 저는 코멘트할 능력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는데 그 지나친 호사가들이 말 붙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하고 다만 양국이 특히 우리와 중국은 그동안 비정상화되어 있었던 양국 관계였잖아요. 네. 그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상회담인 거 맞고 한국에 11년 만에 오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죠. 많은 디테일한 것에 의미 부여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되 그게 왜 15가 아니고 17이 아니고 최신 17폰이 아니고 15폰인가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 그것을 둘러싼 두 사람의 조크 이거 보완되느냐? 백도어 뒷문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고 갔던 그러니까요. 농담성 이런 거나
그 약속 대련으로 봐야 될까요? 에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전에 조율 못하죠. 네. 돌발적인 언행이었다. 아, 물론이죠. 그 정상회담 한번 열리면 어마어마하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분단위로 교섭하고 막 하긴 하죠. 동선까지도 심지어 어떻게 걸어 들어와서 누구는 앉고 악수를 어떻게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 다 있는데 이번에도 첫 보니까 꽤 그 넓었잖아요. 회의장이 문이 열려 있고 레드 카펫 위로 문이 열리고 시진핑이 한 10걸음쯤 이렇게 뚜벅뚜벅 계속 걸어왔고 대통령 혼자 서 있고 이랬었는데 다 하지만 일테면 시나리오에 샤오미 폰 앞에 이재명 이렇게 말한다, 통역한다, 시진핑 이렇게 대답한다? No. 그런 건 조율이 불가능해요. 뭐라고 할지도 모를 뿐더러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는데 시진핑이 뒷문 있는지 보세요라고 말할지 뭐라고 말할지를 누가 컨펌을 해줍니까? 예측 불가능한 당연하죠. 상황이었다. 그거는 양국의 논의 대상이거나 시나리오 대상이 못 되는데 저는 뭐 적절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언중유골일 수도 있어요. 특히 미중 간에는 미국 전자제품에 대한 보안 문제와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 같은 거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요 전임 정부 때도 미국 그런 거 다 봐서 저는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진핑 생각보다 좀 잘, 특히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나 이야기에서 양보를 오히려 미국이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본도 홍콩의 인권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얘기하니까 그냥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진핑 강단 있고 힘이 있구나,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건강 이상설이 좀 있긴 하던데 그건 난 오히려 모르겠고 그걸 좀 부직시키는 현상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 갖고 욕먹지 않으면서 중국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트럼프와 여러모로 대비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국제뉴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국내 이슈 좀 볼게요. 대장동 이제 4년 만에 이루어진 대장동 재판에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추유의 관심사 딱 이거 하나죠. 이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판결문에 그런 대목이 판결 주심 판사 이런 얘기 하더군요. 순회권에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명확치 않다. 그 순회권이라 하면 성남시장입니다. 유동규 관련 얘기할 때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부정부패건이고 8년 징역 8년이면 중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돈 단위가 어마어마했고 국민적 충격 이런 것들이 감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00% 클리어됐다고 보기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고 향후 재판의 계속 문제 이런 것들은 현안 또는 ING처럼 남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재명이 뭐를 잘못해서 또는 알고도 그렇게 했다, 유착이 됐다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건 맞아 보이고요. 순회부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유동규가 평소 당시 시장이던 성남시장에게 수시로 관련 개선 국이나 실 없이 직보처럼 이렇게 자주 해왔다는 것은 재판에도 또 한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의 무슨 여지는 있으나 그 뭐 1, 2%가 될지 몇십 프로가 될지는 저희들이야 계량하기 힘들겠죠. 다만 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이퀄해 가는 것은 선이 좀 그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이 오히려 그어져야 되는데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배임 행위가 밝혀진 거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 한 발짝쯤 좀 앞서간 것 같긴 하고 좀 많이 나갔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무관하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아니잖아요. 그 문면으로만 보면 여지도 일부는 있으나
그 관련 없는 쪽에 훨씬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보고 네. 방금 그 여당 얘기처럼 무관이 밝혀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앞서는 것 네, 같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게 좀 나갔다. 배임죄의 경우는 안 그래도 배임죄 폐지 여부는 간혹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입법이 결국엔 변수가 되지 않나 그 얘기도 좀 있어요. 예, 이번 주 내에 뭐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네네. 얘기도 있고 한데 국가 정상화법 이런 얘기로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루 가능성 이걸 떠나서 배임 여부는 저는 처벌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체 입법이거나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배신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네. 다중의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또는 공금을 손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명확한 배임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배임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큰 논리의 비약이다. 여당이 한 발짝 나간 얘기라면 야당 얘기는 한 100걸음쯤 나간 100걸음 얘기인가 아닌가. 나가도 한참 나갔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둘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기 힘들 만큼 이쪽은 너무 나간 거고 네. 민주당처럼 이거 딱 끝났다라고 선 긋는 것도 저는 전체 국민들 냉혹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리고 이럴수록 집권 여당은 야당의 지청구나 떼쓰는 거나 뭐 행패 부리는 거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객관성과 팩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저는 길게 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갤럽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아야 할 텐데요. 네. 분석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이 57%로 올랐다. 재미있는 시점이 외교와 그 외교 파트에 대해서 긍정, 부정 평가가 다 가장 많이 꼽혔거든요. 이거를 아무래도 에이펙 영향이 큰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크죠. 봐야 될까요? 네, 제일 크죠. 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재인 시기를 통틀어서도 그때도 뭐 저 부산 에이펙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주목을 받고 오죽하면 슈퍼위크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붙인 이름 명명 아니거든요. 네네. 미국 NYT 이런 데서 붙인 거였는데 굉장히 컸던 외교적 빅 이벤트인 건 확실하고 그냥 이벤트로만 끝나지 않은 점도 내실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이 우리 이번 에이펙 무대에서 활약한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꽤 비중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론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반영되었으리라고 보고요. 매사에 일단 반대하고 보자. 쌍집행위를 짚고 나와서 반대하려는 그 여론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게 저는 한 뭐 20% 내외일 거라고 보고 거기에 기존의 보수 성향에서도 좀 극우 쪽으로 기운 분들이 합쳐지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거나 또는 이재명 국정 지지율의 반대율. 근데 이제 이슈가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탄력이 좀 붙어서 플러스 얼마가 될 때도 있고 좀 빠질 때도 있는 거죠. 이번에 여론 환경이 좋은 점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점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보합세에서 약간 플러스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주일 동안은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보합 국면이었거든요. 네. 빠지지도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않고 56에서 7 정도. 정책이었군요. 그런 정체였죠. 보합인데 그닥 기분 안 좋은 정체였어요. 일단 60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와 있었고 그쵸. 첫 출범할 때 55쯤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을 때 63 정도까지 갔는데 갤럽 기준으로 그렇다고 보면 최고점에서 봤을 때는 57이면 그닥 기분 좋은 숫자는 솔직히 아닐 수 있고 강력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갤럽 좀 기분 나빠 왜 63밖에 안 돼? 최고점이 있을 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 6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쵸. 기대가 큰 분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호평의 좋은 점수는 아닌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57이 좀 뭐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한 3, 4주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 정도가 되는 건가 싶었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이니까 57 정도로 약간 올랐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잡음들 이런 것들은 여론에 좋지 않은 점으로 작용했었죠. 그걸 감안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에이펙은 우리가 그냥 자화자찬하고 일종의 마스터베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네.
전 세계가 높게 평가한 에이펙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도 자화자찬이 아니라 누구라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 중에서는 당도 중요한데 요즘 네.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명청대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네. 이거는 음주운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컷오프가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인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더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미리 뭐 명청대전이란 말 자체가 저는 호사가들이 뭔가 쌈 붙이고 제목 뽑으려고 네. 이른바 안 좋은 용어인데 야막거리 뽑으려고 만든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무슨 이재명과 정청래가 그렇게 각을 세우는 국면도 아닐 뿐더러 정청래에게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럴 그렇죠. 능력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럴 때도 아니에요. 때가 아니란 말은 나중에 그래도 되느냐 그 뜻이 아니고 네. 그 옛날식으로 바라보는 정치 프레임을 바라보는 올드 낡은 관전법 아닌가. 그리고 자꾸 뭐 쌈 붙이면은 재미야 있겠지요만 별 근거 없는 그러니까 거라고 내부 보는 총질이나 게 내부 분열을 의도하는 예. 거예요. 일단 명청이 대립할 뭣도 없어 보이는데 괜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명 어쨌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 운운하는 것이고 과잉 의미 부여인 거고 그걸 뭐 컷오프?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다른 시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음주운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의 그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좀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평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 예, 저는 그 점에 차라리 밑줄을 하나 한번 긋고 싶은 심정이고 솔직히 그렇게 저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안 봅니다. 네. 컷오프가 무슨 명청대전의 서막이다 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 라인을 잘라낸다 어쩌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유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그런 관전인 것 같고 제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지는 모르나 저의 사견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이 코너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 얘기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건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이고 음주운전은 30년 전에 했던 음주운전과 달리 최근에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 어마어마하게 나빠진 거 맞잖아요. 그 간접 살인죄에 해당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그런 법 있지 않아요? 부산 어느 대학생 사건이어서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 있었죠. 처벌 강화시켰던. 네. 누구 법이었나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우리 법의 닉네임처럼 하고 있던데 그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음주운전에 의한 개인의 어마어마한 비행 뭐 비극이나 가정 파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음주운전이야말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건이 있었다면 그건 자숙해야 되는 거 맞고요. 솔직히 요즘 대리운전 이게 거의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음주운전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도 3, 40년 전에 지금과 완전히 문화와 룰 이런 게 다를 때의 그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저는 그건 꾸짖음 받아 마땅하죠. 네, 말씀하신 법이 이제 윤창호법으로 아, 해서 그래요? 예, 음주운전 윤창호 예, 법이라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깨우는 법인데 아무래도 국민적 수준이 많이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리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세컨잡이나 뭐 생계든 많이 계시고 요금도 비교적은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고 여러 가지 걸 떠나서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입 딱 다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부끄러운 괜히 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구질구질한 핑계 대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거 공직할 자격 없습니다.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무슨 공직을 위임받겠다는 등 대리로 하겠다는 등 그딴 소리를 합니까? 누가 되었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따끈한 일침 주셨는데요. 또 요즘 국감에 또 다른 다크호스가 있었죠. 바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인데 자녀 결혼식 문제나 MBC 본부장 퇴장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 또는 민주당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주요 인물이건 비주요 인물이건 떠나서 국정에 방해되는 일, 누 끼친 일은 정말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를 즉각 인정하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진정성 있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판단이 애매하거나 그럴 때는 괜히 노무현 정신 운운하면서 들먹이고 노무현을 소환해서 욕보이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애매할 때는 한남동 앞에서 윤석열 구속을 밤새 외치면서 철야 눈 맞고 시위했던 은박 요정들, 네, 키세스 국회 의원이다. 앞에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의 기준이 곧 앞으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네. 야당이고 무슨 뭐 누구를 공천하면 이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치는 무상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현실 인식을 잘 못할 만큼 생각이 비뚤어져 있었거나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잘못된 것이죠. 네. 그 당에 아니 국정에 국민들에게 누 많이 끼친 점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 바뀐 게 뭐야? 다 비슷하잖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고 항상 민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인의 눈에 국민이 가득해야 이제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매일 터지는 이제 논란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경고를 보낸 만큼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고요.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국민의 힘인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내란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대표도 막 윤석열 면회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이런 것도 좀 불편해해서일까요? 중도층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 심지어 10월 15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등 돌릴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예. 있거든요. 이 추세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한편으로 국힘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여론의 반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 뭐 최민희 건이라거나 또 사실 그 국정에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거 맞고 10월 15일 부동산 11호 네, 11호 발음이 힘들어요. 그 부동산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해당자들이 많아서 서울에서는 당연히 일시적인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하는 짓은 작년 12월 3일이었나? 계엄? 그 언저리로부터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계엄 수괴 윤석열이 구속이 돼 있고 뭐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법정의 제도를 뭐 아무튼 너무나 상상 이상의 아주 엉망진창인 개판이란 말을 하고 싶은데 개판 5분 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당의 뭐 국토 또는 주택 정책이나 무슨 해프닝 같은 실수가 있었어도 바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이쪽을 바라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으니까 그건 외면 받는 게 마땅하고요. 네. 아직도 이런 얘기 계엄으로부터 치면 이제 거의 11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 그 왜 11달 동안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로부터 결국에는 결별하지 못하면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괴멸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받게 됐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괴멸 상태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는. 네, 당 내부에 리더십도 없고 네. 지금 야 봐봐 우리 리더십 아니 뭐야? 당 지지율 보면 뭐 그렇게 개판도 아니야. 우리 조금 잘하면 뭐 내년에 어떨지도 몰라. 민주당에서 누가 한두 번 더 이상을 하고 뭐 그러면 그거 아주 순진한 생각인 게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정치 수요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자기들만의 관측이거든요. 저 정당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임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고 계엄 이후에 7, 8개월 동안 하는 짓을 보면서 자생력이나 복원력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바가 없구나라는 것만 줄기차게 확인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숫자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 당은 앞으로 뭘 하기가 힘들다. 네, 왜? 그걸. 전혀 다시 태어날 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는 분화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러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맞서서 윤석열이 망쳐놓은 그 외교, 정치, 안보 모든 거를 되돌리려는 다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고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야 뭐 명백한 팩트죠.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깐깐한 정치의 이강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